평생 건강, 평생 학습, 평생 고용 이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요. 국회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김현권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는 이제 크게 보면 여야가 나눠지고 여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들이 있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은 그 당파를 초월하는 거죠.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하면 아마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생기관이고요. 역사는 이제 설립 3년째 됩니다. 각 정당에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여의도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정당의 입장에서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당의 노선에 이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은 그 국회 전체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고 초당적인 그런 연구원입니다. 실제로 그 저희 연구원의 설립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미래연구원법에 그 연구원의 운영 원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 상당히 초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도 그런 연구원에 그 세금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출범한 연구원인데 확실히 그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운영 원칙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그 정당이라든지 정부 변화에 전혀 관계없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도 지금 그러면은 출범 3년 차니까 원장님도 그 정도 지금 그 동행을 해오신 거죠? 제가 2대 원장입니다. 2대 원장이시고. 2018년 5월에 처음 만들어져서 초대 원장이 20대 국회하고 같이 2년을 하셨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21대 국회의원들하고 임기를 같이 해서 저도 이제 임기 1년을 이제 지내고 3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연구할 수 있는 그 과제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고, 그 다음에 현안들 가운데 좀 우선순위가 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실은 굉장히 빠르게 압축 성장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오랫동안 그 누적되어 온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불평등 양극화라든지 일자리, 교육, 복지, 그 국민통합 그리고 국제질서 변화 대응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실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중점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국가 아젠다들을 대략 정했습니다. 그렇게 핵심 아젠다들 중심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3대 아젠다가 있습니다. 불평등, 고령화, 교육.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우리 우선적인 과제로 두셨군요. 그렇습니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이 성장도 많이 했지만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좀 더 정폭이 실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이전하고는 다르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좀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대응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도 실은 저희들이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통 이제 저출생 고령화 이렇게 네.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저출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화가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은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우리 사회의 대부분 제도들은 60세, 70세, 많아도 그렇죠. 이제 80세 시대의 예.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평균 수명은 100세로 이제 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는 굉장히 미흡한 뭐 상황입니다. 60세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뒤에도 앞으로 아마 40년 정도 남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게 이제 고령화가 노인들 문제다라고 여태까지 쭉 얘기되어 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그 기사 하나를 본 게 그 앙헬 구리아 예. 전 그 OECD 사무총장이 네, 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감탄스러울 정도로 잘했지만 앞으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게 저출산 문제와 겹쳐졌을 때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밖에서도 그렇게 맞습니다. 볼 정도고 그러면서 해법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가치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이게 그럼 뭐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생각이 들던데 맞습니까? 그 해법이 앙헬구리아 그 전 사무총장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저도 그 기사를 실은 같이 예. 읽으면서 역시 OECD 수장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고령화의 속도 자체도 대한민국이 가장 빠릅니다. 빠른데 저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고령화를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세대가 저희들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고령화가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전략을 잘 짜게 되면 그 이 베이비붐 세대 전후의 세대들을 실은 얼마든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은 건강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잘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은 생산성이라든지 그 경제활동 인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게 아까 봐서 불평등, 고령화, 교육 그랬는데 교육 쪽은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교육도 이제 크게 보면 교육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교 교육, 평생 교육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국민 공감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실은 만들어져 있어요. 이 학교 교육이 그 암기 중심의 지식 교육, 뭐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사회 변화에 대응을 하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 역량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국민적인 공감대는 정말로 오랫동안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 공감대에 비해서 실행을 해오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로는 실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를 통해서 장수 시대가 오게 되면 성인들도 끊임없이 실은 배우면서 일도 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성인 교육은 평생 교육은 어쩌면 굉장히 초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했듯이 어쩌면 성인들도 그 국민 의무 재교육 같은 이런 새로운 좀 대책을 마련을 해서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다 좀 평생 학습 체제를 제대로 갖추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시대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 하면은 국민들의 불신이 뭐 여전한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뭐 원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근무하는 곳이 국회 아닙니다. 네. 국회 아니고 이제 국회 방송이 저희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이게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네. 아마 그 국민 신뢰 회복이 우리 국회가 그 앞으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국회가 이제 하는 일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일하는 있는데, 국회. 그렇습니다. 일하는 국회죠. 근데 네. 그 저희들이 이제 국가의 미래도 연구하지만 그러다 보면 국회의 미래, 정치의 미래도 연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얻은 결론이 몇 개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지향을 하되 이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이제 입법 활동을 우선 분석을 쭉 해보니까 그 입법 건수가 실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아서 이제 입법 건수가 많다 보면 하나의 법률이 실은 그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지속 그 기간을 보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충분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제 입법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입법을 하는 것이 어쩌면 국민 신뢰도 회복하고 국회가 권위를 가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양보다는 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관련 뭐 보고서를 하나 내놨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건가요? 뭐 일단 자아 반성부터 하자. 그리고 여야가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출발점을 마련해 보자. 뭐 이런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 미래, 정치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꽤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입법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이고요. 그 보고서의 이제 결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보고서들이 이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정말로 신뢰받는 국회는 어떤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그 말과 행동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연구원이 고생해서 내놨는데 여야 의원들이 이걸 또 잘 흡수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겁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진짜 원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 또 국민의 그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감 이런 조사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그 정책 반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회 흐름을 쭉 보니까 성장과 발전에 대한 그 국민들의 생각들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물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이제 삶의 질, 행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고 지금은 그 거의 모든 개인적인 노력, 정책적인 노력들이 대부분 국민 행복, 국민 삶의 질로 이제 그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 연구를 할 것 같은데요. 국민 행복에 관한 그 측정도 하고 조사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제 국민 행복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두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가 7.8 정도가 나옵니다. 7.8 정도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사 결과 중에서
그 아주 특이한 이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인식하는 계층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이제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좀 그 안 좋은 분들이라든지, 그 학력이 중졸 이하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자들, 이런 계층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행복 수준이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게 그 행복에 있어서도 이제 불평등 현상이 굉장히 그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 발견했습니다. 박탈감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런 유의미한 분석을 토대로 이제 예. 대책이 그래서 이제 마련이 돼야 저희들이 되겠네요. 연구를 이제 한편으로는 그 국민 행복 조사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불평등, 양극화, 사회 갈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 조사하고 같이 불평등, 양극화, 사회 갈등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해보면서 이제 내린 그 중간 결론은, 이게 워낙 크고 그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이제 하고 있지만 정부만으로는 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정부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도 그 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실제 이제 미래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그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현실 제도화된 사례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바로 정책으로 그 입안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국민 행복 조사 연구, 그건 이제 그 8개 지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관계, 여가, 삶의 만족도, 이렇게 8개 지표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를 전부 이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국 지자체에 이제 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행복 수준이 높은 지자체는 높은 대로, 이제 그 순위가 낮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대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제공을 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초기 작업의 연구였습니다만은, 과연 중장기적으로 2050년 정도에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시나리오 작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이제 보통은 그 미래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밝은 비전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밝은 미래 시나리오도 만들지만, 이대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이 부닥치게 될 좀 암울한 어두운 시나리오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이런 암울한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이게 이제 그런 암울한 시나리오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한 경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었는데요.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그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장이 그 의장의 이제 자문기구로 국가 중장기 아젠다 위원회라고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아젠다 위원회 이름으로 그 대한민국 미래 비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이 그 작업을 이제 실무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 미래 비전 보고서들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저희들 보고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사회 갈등이라든지 이 사회적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초점을 두고 만드는 상당히 특별한 보고서입니다. 아마 그 앞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라든지 방향 설정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앞서 지금
향후에 어떻게 미래 연구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미래 연구를 이끌어 가실 건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7년 전에 이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인생 비전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비전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회 디자이너로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교육, 건강 그 이슈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에 남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저는 그 국기미래원 원장으로 오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평생 건강, 평생 학습, 평생 고용 이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미래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미션 중에 하나는 그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고 정말로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국가 미래상,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정권을 넘어서 정부 변화를 넘어서 그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 그런 국가 미래상을 제대로 설정을 해서 그 미래상을 향해서 정부가 가고 국민도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고요.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상은 현재 버전으로 보면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 개의 꿈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지만 포용,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 미래연구원이 지향하고 싶은 그런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미래연구원 진짜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미래를 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뭐 새로운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정치의 시즌이 옵니다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국회 미래연구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